네,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집중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분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 손바닥 왕자 관련해서 바로 저희 프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의원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손가락 위주로 실 쓰시나 보죠 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엄청난 그때 파문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는 사실은 명백한 농담조로 그 대답을 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뭐 크게 웃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사태가.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게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네. 혹시 그때라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은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이상했죠. 사실은 그때 캠프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멘탈이 붕괴됐었어요. 그래요? 뭐냐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제일 심각하게 이거 뭐냐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막상 직접 접촉해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하고 김경진 전 의원님하고가 제일 충격이 많았어요.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충격은 많이 받았지만 하여튼 둘이 한숨 쉬면서 이 뭐냐 도대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이미 경선이 출발해갖고 막 한참 진행하던 중이고 그리고 경선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 해보자 내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루에 한 30번씩 이재명 후보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 되뇌이면서 상대적 우위는 있다 그래도 자기 세뇌를 계속 하셨군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은 바로 12월 3일 밤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 직후에 저희가 새벽에 방송을 할 때 그때 이제 급하게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고 그때 뭐 스스럼 없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라고 딱 규정을 하셔 막았어요. 자, 거기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바로 본격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 지식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많은 언론이 이제 그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해 가면서 뭐 표가 어떻게 될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건 이념 성향을 초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보루고요. 헌법재판관은 바로 그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입니다. 여야나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가치관이냐 이념이냐 이걸 떠나서 위헌 여부 심사나 탄핵 여부 심사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아마 재판관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다라는 점이고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뭐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를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내부적 이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일부 또 보충 의견이나 뭐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행위, 헌정질서 유린 행위 이거는 뭐 굳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헌정질서 유린 행위가 과연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율사 출신 김영남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이른바 친위 구테타잖아요. 예. 그래서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또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 3번째 경험합니다만 역대 어느 탄핵보다도 뭐 뚜렷하게 같은 의견으로 모일 것이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오랜 기간 동안 법률가로서 활동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아예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헌법을 공부했으면 몰라도 그것도 민주국가에서는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견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거 생각이 듭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양심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 두 분 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는 3달 걸렸고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한 2달 정도 걸렸거든요. 이번은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상당히 많았어요. 되게 복잡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여부 확인,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증거 조사가. 그래서 증인도 많이 이제 신청이 돼서 증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문서 송부 촉탁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참고인 신문 조서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이제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증거 조사가 좀 많이 필요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법 위반 사유라는 게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뭐 이런 거라서 약간은 좀 법 위반이 분명하냐 명확하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됐고 재판관들도 심리를 해봐야 되는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9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한번 보면은 너무나 뭐 좀 간단하고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가 좀 온 국민들이 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회 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질의답변 내용에서 국무위원이나 뭐 군 지휘관들, 그다음에 경찰청장, 뭐 서울청장들이 대부분 다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네.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제가 생각한 데는 뭐 길어야 2달, 예, 길어야 길어야? 2달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빠르면 6주, 5, 6주 안에도 그렇게 빨리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제가 탄핵 소추안 의결서를 봤습니다. 한번 면밀히 봤는데 국회에서도 이 권한대행 체제 탄핵 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뭐 선고 내용, 그다음에 담화문까지 아예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아마 본문 안에 넣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넣음으로써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뭐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보면 뭐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스스로 그 담화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심리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사실은 탄핵 심판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 절차도 없고 조사 한 번 안 하고
딸랑 기사 몇 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거냐.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전망하세요, 김영남 의원님은? 글쎄 탄핵 심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죠. 이런 탄핵은 이른바 징계 절차잖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고 형사재판과는 다른 원리와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이 출석을 해야죠. 네, 그렇죠. 예. 근데 탄핵 재판은 반드시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된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뭐 종결 전까지는 나와야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떤 국정조사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탄핵 재판을 미루거나 뭐 탄핵 재판을 아직 시작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글쎄 납득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번 탄핵 심판은 오래 걸릴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가 지금 헌법재판관이 구인 체제로 이른바 완전체가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6인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슨 BTS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3명이 네. 공석인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엊그제 인터뷰했는데 연내로 아마 임명동의 절차까지 끝낼 수 있을 것 예, 같다. 예.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물론 심리는 지금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뭐 2월 중으로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빠르면 2월 초순, 늦어도 2월 하순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마 지연 전략을 펼 거다. 그래서 뭐 대거 증인 신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다 받아주나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면 받아줍니다만 누가 봐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그리고 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하면 그걸 다 안 받아주죠.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 대리인 죄송합니다. 예. 상당히 그 지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하고요. 수십 명의 증인을 통째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예.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어떤 국가 권력의 어떤 공백, 흠결 상태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예. 어떤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들어오면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이 탄핵 심리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거고 신속하게. 예, 뭐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변론을 일주일에 3번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일을 계속 빨리빨리 예. 많이 잡아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뭐 이제 사건의 쟁점도 간단하고 법 위반의 중대성도 크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그걸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것이다. 아니면 뭐 형사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재판 절차 정지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탄핵 심판 제도와 형사 소송은 그 본질과 목적 기능이 다릅니다. 즉 탄핵 심판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고 그 본질적인 목적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형사소송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을 부과하는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 탄핵 심판과 형사 소송은 그 본질과 목적,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측이 만약에 이 수사나 형사 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 지연을 요청하더라도 헌재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판 절차 정지에 관한 헌법 규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뭐 법원의 어떤 증거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지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뿐이지.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고발 사주라는 게 뭐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것은 국회라는 헌법 합의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그래서 네. 뭐 강제 수사나 뭐 피의자 신문 조사나 뭐 참고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좀 어려울 때는 형사 소송을 기다려서 참고해서 하려고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직관적으로 딱 그렇습니다. 판단 내릴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굳이 기다릴 이유도 그렇습니다. 없다.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가서 이길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강화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거는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걸 앞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점점 그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른바 통치행위 이론은 그 얘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 이론 이 유신 때나 5공화국 때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그 독재 시대 내지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장 내지는 학설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기 박물관에 들어가는 개념입니까? 통치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79학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한 2학년 때 봤던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79년, 80년 고 무렵에. 네. 근데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헌법 교과서에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이 담긴 건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적법성을 전제로 해서 뭐 논의가 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봐도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건 씨알도 안 먹힐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도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럼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잠시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그리고 검경의 수사 상황 점검해 보려고 두 분 모셨는데요. 노희범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남 전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어떤 비판 아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변호사님 뭐 추가해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뭐 좀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통치행위 그리고 그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라는 그런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백히 내란죄, 군사반란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건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백히 그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란죄 적용해서 처벌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7년경인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에 그 금융실명제
위한 그 긴급 명령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는 있다. 설령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란 우리 헌정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했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과거 이제 지금 헌법학계나 법조에서도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헌법에 구속되는 것이고요. 국가 권력은 모두 헌법에 구속이 돼야 되고 헌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실체적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고 사실상 내란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뜯어보면 내란 행위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학설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던데 담아보니까. 그 내란 행위를 내란 범죄를 통치 행위라고 하는 학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하면 그렇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로 상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처벌을 하겠다는 건데 무슨 통치행위냐. 뭐 너무나 이건 명확한 주장이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이나 지금 내란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뭐 어떤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이 점은 뭐 바로 헌법에서 형사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적용되는 한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란죄고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데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그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인사가 잘못된 인사라고요. 왜 모를까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건 궁금증인데 내일 아마 이제 그 주심 재판관을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 주심 재판관이 하는 역할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선정이 되는 랜덤입니까 주심 재판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심리나 이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건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주심 재판을 정해서 주심 재판관님이 이제 쟁점 같은 거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재판관 회의에 이제 보고하는 형태로 속칭 이제 발제자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리포팅을 하는 거죠. 이제 아홉 분이든 그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평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특정 재판관에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게 되면 이제 공정성의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전자식 컴퓨터 배당에서 무작위로 이제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주심 재판관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다고 해서 단순히 이제 리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사건은 전체적으로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그렇죠. 심리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고요. 다만 이번에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표에 따르면 준비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준비 절차 과정에서 두 분의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명 재판관은 뭐예요? 탄핵 심판은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변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재판관 전원이 나와서 이제 변론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나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미리 좀 추려서 공식적인 재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하고 양 당사자를 이제 불러서 정리를 하는 과정을 이제 준비 절차라고 하고 실제 준비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약
3번에 걸친 준비 절차 기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준비 절차에 이제 재판관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수명 재판관이라고 해요. 수명이라는 것은 재판장으로부터 어떠한 업무를 부여받은 명을 받았다. 예, 네. 그래서 수명 재판관이라는 거 하는데 통상은 수명 재판관이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어떤 그 재판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명 재판관을 2명으로 해서 아마 쟁점을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별로 전속 연구관이 2명씩 있나요, 지금? 지금 전속 연구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속 연구관이 4명 내지 5명. 예. 대법관보다 오히려 전속 연구관이 더 예, 4-5명이면 대법관보다 더 많네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속 연구관이 이제 4명 내지 5명 정도가 있고요. 또 공동조라고 해서 이제 공동조가 있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나 이제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제 이목을 끄는 사건, 중요한 사건은 연구관 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많은 연구관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표에 따르면 이미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연구관 태스크포스를 이미 구성을 했다. 예,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 이번에도 뭐 특정 재판관 소속의 연구관이 이제 주가되는 것보다는 전체 태스크포스 팀에서 광범위하게 아마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수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딱 초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바로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신병 확보하겠다고 나오는 수사기관이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중으로요? 예. 왜냐하면 어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그런데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되면서 직무정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경호받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법률적 장애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제 뭐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뭐 법률상으로도 제한되어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큰 법적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수사가 크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조수사, 공조본이 있고 특수본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빨리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그게 수사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빨리 확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발부를 금방 해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뭐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보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 해당자들은 대부분 이제 중요임무 종사자거든요. 그러면 중요임무 종사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 죄책이 높은 게 바로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입니다. 이 범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영장 범죄 사실, 뭐 지금 경찰청장이나 뭐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영장 범죄 사실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관들이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이 범죄 사실과 같다면 결코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뭐 죄책이 더 높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죄책이 더 낮은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내란을 주도하고 지휘 통솔하는 우두머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러면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탄핵 심판에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용산발이라고 한다면 네. 자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체포 구속되는 일은 없다라는 확신을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아니죠. 구속된 상태에서도 뭐 자기 변론은 할 수 있겠죠. 네,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달리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법전 같은 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론 준비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더 같아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유튜브를 못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네, 다만 이제 체포 구금이 되면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관저에 있으면은 변호인들을 24시간 만나서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구금 시설에 갇혀 있을 때는 변호인 접견 외에는 뭐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고 네. 뭐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연락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구금 시설에 있으면.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가급적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네.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이제 뭐 방어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금이 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오히려 구속 상태에서 출장해서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럼요. 피고인의 뭐 피의자, 피소추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도 피소추자의 출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 길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길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소추자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을 때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공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재판이 또 지연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언론이 이미 이제 다룬 부분이면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할 때 경호처가 막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 충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야죠. 경호처에. 예. 지금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이전된 상태니까요. 네네. 경호처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지시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막지 마라. 예, 법 집행을 위해서 경호를 풀어라.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지시를 안 하면 그 자체도 업무에 대한 혜택이 되는 겁니까? 그 법관이 발부한 그게 체포영장이 됐던 뭐 어떠한 영장이 됐던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지시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 뭐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네.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금은 다른 이유에서 뭐 거부할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거부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제 이 법률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뭐 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처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이유가 주장식으로 받았죠. 군사기밀보호법상 그 군사 보안 시설, 기밀 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안 되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고요.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만 출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탄핵 가결이 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체포 구금 영장을 정식으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 소속 기관장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락을 하면 적법하게 출입을 할 수 있고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론상으로는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영장을 과 체포를 시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권한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라라는 지시도 성립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처는 따를 의무가 없는 그렇죠. 거고 거기에 예. 대해서. 뭐 현실은 아니 이론상으로 간단하네요. 심플하네요.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아니 거예요. 우리 헌법과 법률이 네.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또 한 번 느낀 게 예. 뭐 물론 지금 우리가 87년 개헌 이후에 너무 오래돼서 헌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만 참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국회에서 제재구원의 과반수의 요구로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어떤 보완책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어느 나라 헌법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잘 돼 있다. 문제는 헌법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책임 총리제 매번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헌법상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상 안 지켜져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대로만 해도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잘 돼 있다. 헌법은 죄가 없다. 준수만 하면 된다. 예.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가 바로 할 수 있게 한 거는 정말 우리 이 뼈아픈 헌정사의 아픔을 그렇죠. 우리 87년 현행헌법 체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 군부 독재나 독재 정권들이 장기 집권이나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악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래서 정권을 이제 장기 집권이나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그 뼈아픈 헌정사의 반성적인 고려로 현행헌법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비상계엄은 반드시 전시사변 준전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네. 국회의 권능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더라도 국회가 바로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헌법의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 결국은 국회에게 그 비상계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해 놓은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욕의 헌정사 이 어떤 뼈아픈 반성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결단이 모여진 거고요. 그 결실이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그 두 분께 발언 기회를 한 1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그러니까 끝내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이냐. 사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제 그 대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오고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뭐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대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야말로 권한이 이전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전혀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게 과도기적인 체제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현상 유지
법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뿐인데 현상 유지. 예,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법적 제한은 아닌 것으로 이미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권한대행 뭐 길어야 한 4개월, 5개월 할 텐데 마치 선출된 대통령처럼 임명권도 마구 행사하고 그런 거는 뭐 헌법과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 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그렇죠. 권한 행사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을 적극적 형성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헌법 밖의 이제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이제 권한대행 기간이라도 뭐 국가의 어떤 비상적 상황이나 반드시 꼭 필요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지금 이번 법률안 제2여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약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둔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권한 대행은 민족 정당성이 약하고 민족 정당성이 있는 국회의 어떤 법률안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두 분 말씀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 이게 이제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제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늦을 이유가 없다. 빠르면 5, 6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김용남 의원은 같은 견해신데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안에는 나온다. 예.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빨리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게 국가적 과제니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